새엄마가 56억? 비밀 유언장이 터뜨린 가족 전쟁의 끝. 아버지,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건 계산이었습니다. 120억 원의 유산, 그리고 그중 56억 원을 둘러싼 비밀 유언장 한 장.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단 하루 만에 법정의 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조종했지? 형만 잘났어? 희생은 나도 했다고. 법적으로 우리 몫이 있어. 한 푼도 양보 못해. 돈 앞에서 무너진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화 시대 상속 분쟁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은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한 가족의 처절한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가족, 돈, 관계.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0억 유산 전쟁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우 회장 가명, 76세. 중견 제조업체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40년 만에 120억 원대 자산가가 된 그는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김태준 50세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차남 김민준 47세은 의사였습니다. 일찍이 독립해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진 후 3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막내딸 김지혜 43세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연락은 뜸했지만 명절이면 짧은 안부 전화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58세, 김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10년 전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박정숙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출신인 그녀는 헌신적으로 김 회장을 돌봤고 2년 후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명절 때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박정숙도 조심스럽게 며느리와 사위를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장남 태주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며 실무에서 손을 뗐고 태주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 위기 때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지킨 건 나야. 당연히 유산도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차남 민주는 3년간 아버지 병원비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고가의 항암 치료, 특실 입원비, 간병비까지 자신의 병원 수익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형은 회사 월급 받으면서 일했잖아. 나는 순수하게 희생한 거라고. 이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해.
막내 지혜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새어머니가 받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는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 아냐?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냐? 그리고 박정숙. 그녀는 8년간 김 회장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나도 8년을 바쳤어. 그런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분이 있잖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대, 서로 다른 서운함.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김성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 문상객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다며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해야겠지? 장남 태준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 회장이 남긴 유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 지분 80억 원, 부동산 자택, 상가 건물 30억 원, 현금 및 금융자산 10억 원, 총 120억 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유언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자식들아, 그리고 정수가 너희가 알아서 잘 나눠 써라.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다. 법률적 효력이 없는 감성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어떡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책임을 안 지시네.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께서 저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 그리고 그 위에는 박정숙에게 현금 및 금융자산 10억 원, 그리고 자택 부동산 46억 원을 증여한다. 총 56억 원. 전체 유산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뺏어 들었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공증도 되어 있고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생 살 집과 생활비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신 겁니다. 8년 산 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는 평생을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형, 이거 정신상태 문제 제기해야 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면 정신이 온전했을 리 없어. 아버지가 정말 이걸 쓰신 게 맞아? 누가 강요한 거 아냐? 지혜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상속인과 상속인,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세 자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박정숙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언 능력 흠결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암말기 상태였고
진통제와 항암제를 복용 중이셨죠? 그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까지 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증은 형식적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작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의식 수준, 투약 내역, 담당 의사 소견. 이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태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송사가 길어지면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56억이 걸린 문제니까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합시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이건 우리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거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지혜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유언무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 회사 지분 배분도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냐?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그동안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전무자리에서 혜택도 받잖아. 그런데 지분까지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지 않아? 내가 회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편하게 의사 노릇하면서 편하게 나 아버지 병원비 2억 넘게 썼어. 그것도 고려 안 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효도지 투자가 아니잖아. 효도는 형만 했어? 나도 3년간 주말마다 병원 갔다고. 주말 몇 번 간 게 뭐가 대수야. 난 매일 회사 나가서. 그만들 하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주 됐는데.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각자의 분노를 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안, 내가 좀 흥분했어. 태준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정숙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맞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은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박정숙의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공증 당시 공증인이 직접 확인했고 의사도 입회했습니다. 유언 능력에 하자가 없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의료 기록으로 공격할 텐데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 작성 당일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입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며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의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의뢰인께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는 영원히 이 가족의 적이 될 것이라는 걸. 소송이 본격화되며 가족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유산 계산뿐이었습니다. 전무님, 이 안건 검토 부탁드렸는데. 아,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다음 주까지 미뤄줘.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전무님 이상하시지 않아? 유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던데. 민준의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님, 환자 차트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미안, 다시 볼게.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미국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지켜봐야 하나? 남편과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가족 문제에 왜 우리 돈까지 쓰려고 해? 이건 내 아버지 유산 문제야. 당연히 챙겨야지. 그럼 당신 혼자 한국 가서 해결해.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형제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뭔가 따로 받은 거 없어? 무슨 소리야? 회사차 명의도 형 걸로 되어 있고 법인카드도 형이 쓰잖아. 그것도 다 유산이야. 그건 업무용이야. 개인 재산이 아니라고. 정말? 그럼 회계 장부 좀 보여줘봐.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거지. 민준아, 너 진짜. 대화는 언제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지혜도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재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이전에 다른 노인을 타깃으로 한 전과가 있는지, 재산 목적의 접근인지.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박정숙 씨는 과거 요양보호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범죄 기록도 없고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도 없습니다. 지혜는 실망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교묘하게 한 거야. 아버지를 감정적으로 조종한 거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자녀 측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유언 작성 일주일 전 고인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이는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정숙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유언 작성일은 다릅니다. 작성 당일 고인은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고 의사가 직접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약물 복용은 판단력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유언 작성 당시 입회한 의사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자녀 측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당시 환자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셨고 유언 내용도 스스로 구술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말기 환자였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쇠약하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온전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자녀 측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고인의 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 동료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마지막 몇 달 김 회장님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대화 중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며칠 전 일을 기억 못 하시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추억마저 법적 증거로 소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일에 해주신 말씀이 그게 유언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는 늘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셨어요. 이런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 감상일 뿐입니다. 따뜻했던 기억들이 법정에서 냉정하게 해부되었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족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며 싸움은 더욱 추해졌습니다. 이제는 유산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형, 10년 전에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쓴 거 알고 있어. 어느 날 민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계장부 조사했어. 5천만 원이 용도 불분명으로 나가 있더라. 그거 형이 빼돌린 거 맞지?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럼 왜 장부에 제대로 기록 안 했어? 이거 횡령이야, 횡령. 이 새끼가.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때 회사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변명하지 마. 아버지 회사 돈 빼먹고 유산까지 챙기려고. 너도 깨끗해? 병원비 2억 정말 다 썼어? 태준도 반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수증 제대로 확인 안 했지? 혹시 부풀린 거 아니야? 보험 처리된 것까지 내가 낸 것처럼. 미친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너도 날 의심했잖아.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때 어깨동무하며 걷던 형제가 이제는 증거를 들이대며 싸우는 적이 되었습니다. 지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정숙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아요. 친척 모임에서 지인들에게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8년 동안 아버지를 조종했어요. 우리와 연락 못하게 막기도 하고. 정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요. 교묘하게 한 거죠. 근거 없는 의심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소문은 동네 전체로 번졌습니다. 김 회장 재혼한 부인 재산 때문에 결혼했대.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데 사랑이겠어? 자식들 불쌍하네.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빼앗기다니. 박정숙은 슈퍼마켓에 가도 길을 걸어도 수군거리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대. 그녀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녀들의 변화였습니다. 새어머니 아니, 박정숙 씨,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태준아, 나는 전 아저씨 아들이지 당신 아들 아닙니다.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혜는 더 잔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저주받을 거예요. 박정숙은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당신 뜻대로 했을 뿐인데. 하지만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숙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한 일기입니다. 일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투병 중에 쓰신 일기입니다. 여기에 유언에 대한 생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가 낭독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오늘 변호사와 유언장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에게 회사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정숙이가 걱정된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나이도 많지 않은데 혼자 남겨두기엔 너무 미안하다. 2024년 1월 3일. 아이들이 정숙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특히 막내는 내가 재혼한 후로 연락도 뜸하다. 하지만 정숙이는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다.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남겨줘야 한다. 2024년 2월 10일. 결정했다.
집과 생활비는 정수기에게, 사업과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이게 공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이라고 믿는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고인이 쓴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필적 감정을 마쳤고 고인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자녀 측에게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제출한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박정숙 씨와 나눈 대화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정숙 여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세금 문제도 있고. 김 회장 그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박정숙 아이들은 이미 많이 봤잖아요. 회사도 있고. 저는 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김 회장. 그래, 생각해 볼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재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부간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박정숙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거였어요. 의심스러워서요.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생활 침해예요. 법정은 또다시 격론장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으나 참고 자료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사립탐정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박정숙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모든 걸 조사하세요.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뭐든 좋아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며칠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박정숙 씨가 재혼 후 친정 조카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야.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린 거잖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고인이 허락한 생활비 범위 내입니다.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태준은 좌절했습니다. 뭐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는 점점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박정숙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박정숙 씨를 아십니까? 네, 오래 다니셨죠. 착한 분이세요. 혹시 이상한 행동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이상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누군가를 조종하려 한다거나.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헌금도 꾸준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민주는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그렇다면 박정숙은 정말 순수한 의도였던 걸까?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더 파야 해.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세 남매가 동시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엄격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느낌, 추측, 의심,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준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정한 분이셨어요.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유언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답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고인의 의사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이었습니다. 지혜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미국 갈 때도 딸아 잘 살아라 하시면서 하지만 고인은 유언에 당신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어머니가 뭔가 했을 거예요. 뭔가요?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에서 더 잔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20년간 미국에 계셨죠? 박정숙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인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명절 때 구체적으로 몇 번입니까? 5년에 한 번 정도요. 5년에 한 번. 그러면 20년간 4번 정도? 그렇습니다. 4번 만난 아버지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암 투병할 때도 오지 않으셨죠? 바빴어요. 바빴다. 그래서 전화 한 통 3분도 안 됐습니다. 통화 기록 확인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간 단 3번 전화하셨더군요. 그게 사랑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 박정숙 씨는 8년간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비, 식사, 빨래, 간병 모든 걸 했습니다. 누가 더 자격이 있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그녀는 주차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나?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상처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세 남매와 변호사, 다른 한쪽에는 박정숙과 변호사.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유언 능력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은 고인이 유언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의료 기록, 담당 의사 증언, 공증인 확인 등을 종합한 결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인은 유언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 청구는 기각합니다.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법정 상속인이며 유류분 권리를 갖습니다. 본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재산이 유증되어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박정숙이 긴장했습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최종 결론을 읽었습니다. 총 유산 120억 원 중 배우자 박정숙은 40억 원, 자녀들은 각 26억 6천만 원씩 상속받도록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래 박정숙이 받기로 한 56억에서 16억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약 27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판결은 이상입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썼죠,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감정료 등 약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태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7억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8천만 원, 그동안 회사 일 못한 손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숫자로는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혜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끝났어. 얼마 받았어? 27억. 그럼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런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잃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명예, 평온한 일상. 여보, 내가 이기긴 했는데 이게 이긴 걸까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판결 이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회사로 돌아왔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전무님, 소송 끝나셨다면서요? 응. 결과가 어떻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실적도 떨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이탈했습니다. 얼마나? 연간 30억 원 규모입니다. 27억을 받았지만 회사 손실은 그보다 컸습니다. 민준의 병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 환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뭐가? 요즘 진료가 성의 없다고요. 그리고 오진 사례도 2건 발생했습니다. 미안. 그는 1년 반 동안 환자보다 소송에 집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가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당신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짜증 많아지고 애들한테도 화내고. 이게 돈 받은 사람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상담 좀 받아봐.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7억을 받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형제 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 판결 후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 설날인데 우리 어머니 산소 가야 하지 않아? 민준이 용기 내어 전화했습니다. 너희끼리 가. 형도 같이. 싫어. 너희 얼굴 보기 싫거든. 형, 소송은 끝났잖아. 끝났어? 내 마음속에선 안 끝났어. 너희가 날 의심한 거 잊을 수 없어. 나도. 형이 날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살자고. 이제 남이야 남.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설날의 성묘. 오빠, 나 한국 못 가. 남편이 반대해. 그래. 그리고 솔직히
오빠들 얼굴 보기도 싫어. 지혜야. 소송하면서 오빠들이 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국 가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권리냐고. 그 말 잊을 수 없어.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든 뭐든 한 말은 한 거야. 이제 우리 각자 살자.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그는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되려고 형제로 태어난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도 고통스러웠습니다. 40억을 받았지만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교회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정수가 미안한데 우리 좀 만나지 말자. 왜? 사람들이 너무 수군거려서 나까지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40억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당신 뜻대로 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원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포기할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팔아. 전무님,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셔. 나 혼자 떠안기엔 너무 힘들어. 회사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태준이 받은 건 20억. 유산 27억과 합쳐 47억.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축소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무리야.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 시간도 줄였습니다. 환자도 줄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어디로 간 걸까?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지혜는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돈 받으러 한국 간 건 당신이잖아. 그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세 남매 모두 돈은 받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태준과 민준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였습니다. 형? 왔구나.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살아.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 돈 때문인가? 돈만은 아니었을 거야. 그럼 서운함? 비교? 욕심? 다 섞인 것 같아.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해? 응. 너는? 나도.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상처가 너무 깊어. 나도. 형 의심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 알아. 둘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결로 끝난 건 법적 분쟁뿐. 진짜 상처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김성호 회장의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20억의 유산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주는 지금 작은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는 컨설턴트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지켰어야 했는데 산소 앞에서 그는 매번 사과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민주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병원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27억 중 절반을 위자료로 주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 때문에 남편도 잃었네. 그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박정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억이 있지만 쓸 곳이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 저한텐 독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남편의 사진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들이 얻은 건 무엇일까요? 태준 마이너스 27억 회사 매각 후 47억. 민준 마이너스 27억. 지혜 마이너스 27억 이혼 후 13억 남음. 박정숙 마이너스 40억. 숫자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건 형제애, 가족의 신뢰, 정신건강, 사회적 평판, 커리어, 결혼생활, 평온한 일상,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일들이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 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8,234건, 2021년 마이너스 9,107건, 2022년 마이너스 1만 892건, 2023년 마이너스 1만 2,456건.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분쟁은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5억을 두고도 싸우고 5천만 원을 두고도 싸웁니다. 왜일까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쌓여온 서운함. 형은 늘 부모님께 사랑받았잖아. 동생은 편하게 살았잖아. 나만 희생했어. 비교? 왜 나는 덜 받아? 왜 저 사람이 더 받아? 공평하지 않아. 욕심. 내가 더 받아야 정당해. 이 정도는 당연히 내 몫이야. 양보하면 손해야. 그리고 소통의 부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나눌 생각이세요? 왜 새어머니에게 더 많이 주시려는 거예요? 형제끼리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대화는 금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해.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데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우리 집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침묵하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폭발합니다. 김성우 회장이 만약 생전에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애들아, 아버지가 정수기에게 집을 남기려고 해. 왜요?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없어. 너희는 이미 자리 잡았잖아. 하지만 저희도, 나도 알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완전히 만족하진 못해도 최소한 이해는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새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돼. 우리끼리 잘 나눠보자. 하지만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한 장이 폭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되 가족과 공유하라. 비밀 유언장은
폭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공정함보다 납득을 추구하라.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희생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납득입니다. 왜 그렇게 나눴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 3. 형제끼리 미리 대화하라.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유산 어떻게 할까? 누가 뭘 필요로 해? 어떻게 나누면 모두 만족할까? 어색하고 불편해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렵습니다. 4. 법적 장치를 활용하라. 유류분, 상속세, 증여세. 복잡합니다.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하세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5. 돈보다 관계를 우선하라. 1억을 더 받기 위해 평생 형제와 등지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1억 vs 형제의 가족 모임, 조카들과의 관계, 평온한 마음.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나요? 김성우 회장의 세 자녀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어느 날 태준과 민준, 지혜가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형? 왔구나. 언니?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소 앞에서 셋은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태준이 절을 했습니다. 민준과 지혜도 따라 절했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언니도 미안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돈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실 것 같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 양보하며 살아라. 유언장에 쓰인 그 한 줄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돈만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 나도.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명절엔 얼굴을 보기로, 크게 웃지는 못해도 인사는 나누기로, 금이 간 유리잔이지만 버리지는 않기로.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대화해 보세요.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렵습니다. 형제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 우리 서로 양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과 가족, 무엇이 더 소중한가? 120억이든 1억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두고 가족이 적이 되느냐, 여전히 가족으로 남느냐입니다. 김성우 회장의 가족은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걸 잊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을 잊고, 욕심 앞에서 가족을 잊고, 계산 앞에서 추억을 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웃던 시간, 서로 의지하던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는 것을. 120억 유산 전쟁.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르길 바랍니다.